폴란드가 러시아에 크게 한 방 먹였습니다. 최근 폴란드에서는 나토 동맹국 간의 연합훈련인 아나콘다 23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는 3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다국적 연합훈련으로 5월 6일부터 26일까지 장장 20여일에 걸쳐 치러지는 초대규모 훈련입니다. 실제로 아나콘다 23에는 루마니아, 스웨덴, 발트 3국 등 폴란드 주변국들 뿐만 아니라 튀르키예, 프랑스, 미국같이 나토의 핵심 주축국들까지 대부분 참여했는데요. 또한 규모가 규모인 만큼 F-16, PGLW-3 등 공중전력부터 브래들리 보병전투차 레오파르트2에 심지어 M1 에이브람스까지 총동원됐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나토의 현용 전력이 모두 동원되었다 해도 무리가 없는데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린 무기체계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K9 자주포였습니다. 폴란드가 아나콘다 23에 2022년 말, 2023년 초 각각 인도받은 K9 36대 중 일부를 동원한 건데요. 이뿐만 아니라 K9 차체에 영국 AS-90 자주포 포탑을 얹은 AHS 크라프까지 대거 동원했습니다. 사실상 현재 폴란드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포병화력을 단 한 번의 훈련에서 모두 선보였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데 알고 보면 여기엔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훈련이 어디서 진행 중인지 말씀드리면 대충 눈치챌 수 있으실 텐데요. 아나콘다 23의 훈련장은 크게 4곳으로 드로우스코 포모르스카, 오지스, 우스트카, 노바덴바입니다. 한 곳을 제외하면 대부분 폴란드 북부에 위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아나콘다 23의 목적이 발트해 지역의 방어와 억지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화력의 대상은 어찌 보면 당연하게도 러시아입니다. 그도 그럴 게 아나콘다 훈련은 태생부터가 러시아의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시작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러시아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노려왔습니다. 일례로 2016년 개최된 아나콘다 16은 크림반도 합병 사태, 돈바스 내전 등 탓에 냉전 이후 최대 규모로 치러졌는데요. 당장 동원된 병력만 무려 3만 1000여 명에 달했고 전투기 105대, 함정 12척 등 약 3000대 이상의 군사 장비가 동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크라이나가 아나콘다 16에 참여했다는 게 러시아의 심기를 제대로 건드려버렸는데요. 당시에도 러시아는 폴란드 북부에 위치한 월경지 칼리닝그라드에 9K720 이스칸데르를 배치하는 등 상당히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이스칸데르의 사거리가 약 500km 내외라는 걸 감안하면 한미연합훈련을 두고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인데요. 그만큼 아나콘다 훈련이 러시아의 아픈 곳을 제대로 후벼 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나콘다 23 또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지상이 아니라 해상이 주요 무대일 뿐인데요. 바로 발트해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지닌 러시아지만 정작 제대로 된 항구라고 부를 수 있는 도시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쇄빙선이 없으면 제대로 운항조차 할 수 없는 바다가 대부분인데요. 그나마 러시아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얼지 않는 항구, 이른바 부동항이 손에 꼽을 만큼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발트해의 상트페테르부르크와 칼리닝그라드가 그런 부동항인데요. 두 도시는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이동하는 물류의 중심지이자 러시아가 발트해 전역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칼리닝그라드는 러시아 4대 함대 중 하나인 발트 함대의 모항이었고 상트페테르부르크는 그런 칼리닝그라드의 보급기지를 담당했습니다. 월경지인 칼리닝그라드는 러시아 본토와 오직 해상으로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상당히 기형적인 구조긴 하지만 여기에 발트 함대의 막강한 군사력이 더해지면서 상황은 오히려 러시아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월경지라는 핑계로 작게는 발트 3국, 넓게는 스웨덴, 핀란드, 폴란드의 영해까지 전부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폴란드가 대한민국 K9 자주포를 대거 도입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폴란드는 나토의 최전선이었지만 예산 부족과 러시아의 압박 등으로 군사력이 뛰어나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당장 포병 전력만 봐도 2022년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AHS 크라프 104대가 주력 자주포였습니다. 이외에는 체코슬로바키아산 152mm 자주포 SHKH VG-77 다나 108대, 1974년부터 배치를 시작한 2S1 그보주디카 122mm 자주포 198대가 전부였습니다. 두 자주포 모두 최대 사거리가 20km 남짓에 불과한데요. 폴란드의 지정학적 위치나 소련에 의해 멸망 직전까지 내몰렸던
폴란드의 역사를 생각하면 수적으로나 질적으로 한참이나 부족했던 셈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폴란드의 군사력도 우하등선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군사력의 폭발적 성장이 가능할 정도로 막대한 예산이 생겼고 이미 러시아가 전쟁이라는 선을 넘은 마당에 눈치 볼 필요도 없어졌는데요. 그렇게 폴란드가 선택한 나라와 무기체계가 바로 대한민국과 K9 자주포입니다. 그것도 K9A1 사양 직도인만 48대고 K9A2 기반인 K9PL은 무려 624대에 육박하는데요. 이 덕에 폴란드 포병이 비로소 제 덩치에 어울리는 규모를 갖춰가면서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와 칼리닝그라드가 가지고 있던 장점이 단점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우스트카에서 치러진 훈련을 보면 K9과 크라프가 해변에서 기동과 사격 훈련을 진행 중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는 아주 직관적으로 K9이 해변같이 무른 땅에서도 해안포 역할을 수행해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러시아 입장에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 겁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면 알 수 있으시겠지만 발트해는 워낙 작은 바다기 때문에 원활한 항해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에스토니아, 핀란드, 스웨덴 그리고 폴란드의 영해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꿔 말하면 앞서 말씀드린 나라들이 영해를 막아버린다면 러시아는 부동항을 소유하고도 옴짝달싹 할 수 없다는 건데요. 이를 위해 폴란드가 선택한 게 다름 아닌 K9입니다. 일례로 칼리닝그라드에서 유럽으로 상륙하려면 폴란드, 스웨덴 사이의 좁은 해협을 통과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우스트카 해안가에 K9이 배치된다면 러시아는 스웨덴을 경유해 크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웨덴 또한 만만치 않게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나콘다 23 종료 후 나토 연합군은 그대로 스웨덴의 오로라 23 훈련까지 참가할 예정인데요. 즉 폴란드와 스웨덴이 마치 수문장처럼 양쪽에서 러시아의 유럽 진출을 통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칼리닝그라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는 마음만 먹으면 K9으로 칼리닝그라드 출입 항로를 직접 타격할 수도 있는데요. 이쯤 되면 사실상 폴란드군의 K9이 칼리닝그라드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게 절대 과장이 아닌 게 K9은 A1 사양부터 이미 해안포로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명중률인데요. 기상조건 파악만 확실히 수반되면 K9의 초탄 명중률은 무려 90%에 육박합니다. 프랑스 세자르의 평균 명중률이 20% 언저리라는 걸 고려하면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인지 감이 오실 텐데요. 사실 이건 K9이 특이한 경우입니다. 애초에 자주포의 명중률이라는 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포병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지역 제압에 있지 특정 목표물 타격은 포병의 역할이 아닌데요. 더군다나 일반적인 고폭탄의 살상 반경은 50제곱미터에 달해서 해당 범위 내에만 포탄을 탄착시킬 수 있으면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상 표적이라면 사정이 달라지는데요. 파편에 의한 타격이 불가능하므로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K9은 단연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단적으로 이집트의 경우 이 해안포로서의 가능성이 K9 도입 계약 체결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는데요. K9이 이집트에서 진행한 화력시험 당시 15km밖에 해상에 떠있는 40제곱미터의 표적을 명중하면서 관계자들을 경악하게 만든 것입니다. 통상적인 고속정의 길이가 40m, 초계함은 100m 정도라는 걸 생각하면 K9의 명중률이 얼마나 뛰어난 것인지 짐작할 수 있으실 텐데요. 이뿐만 아니라 지상시험에서도 전차 크기의 표적을 정확히 타격하면서 조준파괴라는 자주포의 신개념을 열었습니다. 이런 명중률에 반해서 이집트는 무려 2조 원이 넘는 대규모 계약을 맺었던 건데요. K9의 장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명중률이 뛰어나다 해도 사거리가 부족하다면 애초에 타격 자체가 불가능할 텐데요. 하지만 단언컨대 K9의 사거리는 현존하는 자주포 중 가장 뛰어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K315H 랩탄의 경우 최대 사거리가 무려 53에서 55km에 육박하는데요. 이는 미국이 자랑하는 사거리 연장탄 M982 엑스칼리버의 50km보다 월등한 수치입니다. 그나마 펜저하우비츠 2000이 V랩탄을 사용해서 56에서 76km를 달성했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에 도입한 한 줌의 물량에도 제대로 부품을 공급하지 못하고 휘청이고 있는 걸 감안하면 사실상 기술 실증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V랩탄은 라인메탈과 남아공의 데넬이 기술 협력을 통해 만들어낸 포탄이라 보급 자체가 어렵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포탄부터 자주포까지 모두 일원화된 시스템을 자랑하는데요. 또한 K9A2 사양이 개발되면서 최대 발사 속도가 분당 9발에서 10발, 1시간 지속 사격 시 분당 4발에서 6발로 크게 늘었습니다. 연평도 포격전을 통해 북한의 갱도 포병에 대응하려면 더욱 신속한 초기 제압 능력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덕분인데요. 이를 계기로 우리 군에선 K9A2에 포탄 자동 이송 장치를 탑재, 재장전에 걸리는 시간을 비약적으로 단축해 발사 속도를 극한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게다가 노르웨이군의 테스트 과정에서 K9의 내부 공간이 상당히 넓은 편이라는 게 밝혀졌는데요. K9의 유일한 라이벌로 평가받는 펜저하우비츠 2000이 레오파르트 전차의 차체를 사용하는 바람에 내부 공간이 굉장히 협소한 반면 K9은 전용 차체를 채택해 비교적 쾌적한 내부 활동이 가능합니다. 이는 내부 승무원에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인데요. 특히 펜저하우비츠 2000의 경우 폐쇄기까지 자동으로 닫히기 때문에 숙련도가 떨어지는 승무원의 경우 장약 장전 과정에서 심각한 부상에 노출될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K9 자주포는 독보적인 성능으로 주무대인 지상을 장악하고 이제는 해상까지 노리고 있는데요. 폴란드가 증명한 K9의 또 다른 미래가 유럽에서 어떤 바람을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